우리가 이제 그 북한 문제를 볼 때 조금 조심해야 하는 점이 2023년도 말에 김정은이가 두개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우리 국내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경각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통일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 전파가 된 거예요. 사실은 두개국가론의 본질은 핵무력을 통해서 남한의 전 영토를 완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김일성 초기에 6.25 전쟁과 같은 전략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핵무력이 이제 보태진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치권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하는 그런 그 글이나 기고나 방송 내용이나 이런 데에서도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전제를 깔고요. 바로 민경욱 김 대표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네,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84학번이고요. 87년에 서울대 입부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95년부터 2005년까지 범인전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냈고 그 과정에서 한 번은 국정원, 한 번은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 감옥을 살았고요. 나와서 2000년 초반부터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해서 2019년에 전향을 해서 지금은 시민단체 길이라고 좀 잘 안 들리세요? 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학 선생을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이런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발제문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보완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그 북한 이번에 문제가 된 간첩단 사건은 제가 볼 때는 4단계에서 한 3번째 단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주사파가 성장한 건 85년, 86년도입니다. 85년, 86년에 이게 딱 시기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85년, 86년에 서울에 있는 중심대학의 82학번들이 주사파를 도입하고 6월 항쟁 과정에서 주사파를 확산시켰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시기로 보고요. 1시기는 그러니까 70년대인데 70년대는 반독재 투쟁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걸 깔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반유신 뭐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는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고는 있었지만 주로 소련이나 그러니까 중국에 관심이 있었지 북한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선배들을 만나보면 그러니까 친북 성향이 그렇게 노골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북 성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시사할 점은 70년대 선배들은 81학번, 82학번과 달리 북한에서 직접 공작원이 내려와서 같이 일해보자, 같이 사업해보자 이러면 아마 좀 주저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친북 성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반면 문제는 이분들이 70년대 반유신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 됐어요. 돈도 좀 갖고 계시고 사회적 지위도 괜찮은데 그 생각들을 과거에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지금 간첩도 중요하지만 간첩을 둘러싼 그 사회적 환경, 그 어떤 그 풀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발제를 하실 때 재판 지연 투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 지연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범민전 사건을 할 때도 범민전 관련자들은 이제 국정원에 연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좀 쫄아요. 쫄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이제 조사를 하면 순순히 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에 누가 그걸 말리냐면 그 변호사들이 말립니다. 민변의 변호사들이 당신 묵비해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간첩도 문제지만 간첩을 둘러싼 이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기고요. 두 번째 시기는 85년, 86년도에 이제 주사파가 도입되는데 그때 81학번, 82학번 여기가 우리나라 그 주사파 그다음에 간첩 조직의 진원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거랑쟁을 거치면서 주사파가 대팽창을 하거든요. 대팽창을 한 다음에 90년대 초반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뭐를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인데 제가 거명을 하자면 민혁당의 김영환이 82학번이고요. 서울대 82학번이고 중부지역당 황인호는 이제 대학 대졸이 저기가 아닌데 학출이 아닌데 그 황인호의 동생 황인욱 씨가 84학번으로 서울대 84학번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 1심의 마이클 장이 성대 81학번입니다. 그 다음에 왕대산 사건의 김동영이 중대 82학번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 자생 주사파 조직의 최대 조직이 인천연합인데요. 인천연합의 대빵이 수장이 고려대학교 81학번 강희철입니다. 그러니까 81학번, 82학번들이 집중돼 있어요. 81, 82, 83 여기가 있고 여기 그리고 1심에나 이제 왕대산 사건이 1심에는 2006년에 왕대산이 2011년에 사건화됐지만 기본적으로 86학번들이 중심이 된 사건인데 뒤늦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친구들은 어떠냐면 서울에 있는 좀 중심 대학 출신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학생운동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연계해서 무언가를 하려다가 일어난 사건들이 민혁당, 중부지역당, 1심의 왕대산, 그 다음에 구옥전이 몇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0년대 초반에 북한의 386을 겨냥한 대남 라인이 적어도 5개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90년대 중반에 다 사건화되면서 이제 끝났고요. 이제 90년대 초반이 되면 유월 항쟁을 거치면서 주사파가 대비약을 하는데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주사파가 급격히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세칭 이제 NL 주사파는 약간 농민스럽고요. 그다음에 PD 경향은 노동자 도시적 분위기라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민주정부가 이제 민주화가 진척이 되니까 NL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대부분 집니다. 총학생회 선거에서 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사파가 꺾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활력을 어디서 찾냐면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지방 대학으로. 그 다음에 지방 대학 중에서 제일 컸던 게 호남이고, 그러니까 지방 약간 마이너 캠퍼스의 호남 인맥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범민족 대회라고 제가 관여했던 범민족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다수의 사회운동 쪽, 그러니까 주로 주사파는 학생운동이었는데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것들이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훈련됐던,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사파 운동에 새로 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남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간첩단 사건의 그 대부분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90년대, 70년대생 90년대 학번입니다. 90년대 초중반에 범민족 대회 통일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 참가했던 새로운 유형의 주사파들이 대거 합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창원 청주 간첩단 사건의 손종태, 윤태, 그 다음에 제주 간첩단 사건의 강운주, 고창건, 이게 다 그런 70년대생, 90년대 학번입니다. 그 다음에 석권호, 민주노총의 석권호, 뭐 신동훈 이런 쪽도 다 그런 계통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90년대에 통일 행사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주사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건데, 제가 볼 때 결정적인 계기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남북 교리협력 행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북한이 아까 발제에서 나왔지만 실제 교류협력 행사는 그냥 허울이고요. 그러니까 뒤풀이 같은 데서 이제 집중적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한 몇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노동자 대회, 농민 대회, 학생 대회 같은 교류 계층별 계급 계층별 연합 행사가 있었고 아리랑 공연, 그다음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런 때 남북을 오가면서 대규모 인적 교류가 있으니까 북한이 마음 먹고 대남 공작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디까지 밝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왔던 뭐 청년학생 회담 뭐 이런 거 갔다 왔던 친구들이 북한이 그 당시에 그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군자산의 약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의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서 주사파 운동을 민주노동당으로 풀려고 하는데 남쪽에서 그걸 얘기를 잘 안 들었어요.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하고 통일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북한이 범민련, 한총련, 한청 이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 뒤풀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설득합니다. 설득하고 그 이를테면 메일 같은 걸 하나 한 번만 쓰는 메일 같은 걸 줘서 남쪽에 내려오면 그 메일에 이제 A4 용지 한 장짜리 어떤 민노당에 결합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가장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사람들이 언제 북한과 접촉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접촉한 건 2017년 정도인데요. 그렇게 역추적을 들어가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남북 교류협력 행사 과정에서 그 뒤풀이나 이런 자리에서 접촉을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굉장히 주목하는 게 좋겠다. 세 가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도 가장 주사파스러운 그리고 또 활동력이 높은 집단이 그 서울의 중심대학을 나온 81학번, 83학번입니다. 여기가 지금도 제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는 혁명하자고 북한과 연계해서 혁명하자 그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있었던 그 지방 캠퍼스를 다니는 현재 민주노총 전동, 그다음에 진보당 이런 데에 관여하고 있는 하급 실무자들, 중학급 실무자들 여기가 또 다른 진원지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 시기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기가 그렇고요. 세 번째 시기는 적대적 두국가론 2023년 12월까지가 진행되고 2023년 적대적 두국가 이론 이후에 최근의 동향을 좀 소개해드리면 저도 이제 일선에서 활동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토론회가 있어서 후배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주사파가 좀 어떠냐? 그랬더니 세 가지 점을 지적하는데 하나는 확실히 북한으로부터의 사상적, 이념적, 내용적 지원이 좀 끊기니까 주사파들이 생각보다 많이 동요, 흔들리고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인적 자원 충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두 집단이 잘 안 되는데요. 첫째는 20, 30대 청년들이 약간 보수화됐거나 우파화됐기 때문에 20, 30대 청년들로부터 신규 자원들이 인입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고 확실히 주사파는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노총 중심으로 이제 전체 통일운동, 주사파 운동이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주사파 이런 데 별로 이렇게 연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30대나 노동자 중에서 새로운 인적 자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우려할 만한 거는 역시 이게 386들입니다. 386들이 대거 90년대 초반에 사회 진출하면서 뭐 교사, 변호사 그러니까 실제 간첩보다 간첩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훨씬 과격합니다. 과격하고 그 다음에 활동력도 높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큽니다. 그게 이제 현재 아이러니인데 현재 민주노총이나
대진련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일선 활동가들보다 386 출신의 변호사 교사들이 훨씬 더 민변 그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적대적 부국가론 이후 인적 자원 충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거고, 세 번째는 옛날에는 이제 확실히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 주사파에서는 금기 사항이었던 페미니즘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쟁점화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발제을 해서 보완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 한국의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된 주사파 운동은 북한 공작원과 실제 연계해서 뭔가를 할 정도가 되는 주사파 운동은 2기하고 3기다.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가 2기고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까지가 3기다. 2기하고 3기에 있었던 현상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4기가 되면 주사파 운동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려운 상황이 20, 30대랑 노동자층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386 그 인텔리층, 중견 인텔리층에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안보 위협이 어디서 오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한 2, 3년 안에 상당한 안보 위기가 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인데요. 정권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지금 민주당의 그 유력한 대권 후보의 성향이, 글쎄요.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정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안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셰셰 발언이나 그다음에 무슨 혁명이 어쨌니, 뭐 이런 기본 소득이 어쨌니, 이런 것들은 그 상당히 386스러운 그런 거기 때문에 정치권의 향방에 따라서 이게 뭐랑 가세한 거냐면, 지금 386이면서 한국의 중년 인텔리층을 이루고 있는 40, 50대의 성향과 맞물려서 그 정치적 어떤 권력 지형이 그렇게 바뀌면 그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죠. 상당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안보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소수의 간첩단 사건, 간첩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넓은 의미의 사회적 관계들을 바꾸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뭐 제 발제문에 대한 보충 토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